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외국인의 매도에 코스피 좀 안 좋았습니다. 최근에 어쨌든 3월에 나오는 여러 가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조금 더 뒤로 물러서면서 반도체 경기 부진 그리고 중국 경기 부진 이런 우려가 주가에 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코스닥 시장은 전일 부진에서 2차 전지가 반등을 하면서 가까스로 탈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차트 하나 보고 가시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최근에 새 대주주죠. 새 모녀가 삼성전자 상속세 재원을 위해서 어제 주식을 대량 매매, 블록딜이라고 하죠. 외국인한테 넘겼습니다. 이제 이번이 마지막 이제 매각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삼성전자는 이번 매각딜 때문에 주가가 좀 밀린 감이 추가로 더 있었습니다. 오늘 장 개장하면서 조금 강하게 시작할 가능성이 있고요. 간밤에 미국에서는 12월 CPI가 나왔습니다. 3.4% 연율로 이렇게 나왔는데 시장 예상치보다 0.1%포인트 좀 높게 나온 거죠. 최근에 물가가 아주 가파르게 떨어졌었는데 가파르는 속도가 이제 멈칫합니다. 그러니까 3월 기준이나 가능성 이거에 대해서는 점점점 사람들의 생각이 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참고하시고요. 오늘도 저희 증시팔과 함께 하시면서 알찬 정보 인사이트 많이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외신 들어갑니다. 외신 브리핑 시작합니다. 어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우지수는 0.04%, 나스닥은 보합 수준이었고요. S&P 500 지수는 약보합 순에서 마무리하면서 혼조세로 종가 마감했습니다. 예상치를 웃돈 CPI 지수가 발표되게 되면서 투심이 살짝은 가라앉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12월 CPI 지수가 발표됐기 때문에 함께 살펴볼 텐데요. 지수는 3.4%로 나오게 됐습니다. 11월 수치 예상치였던 3.2% 모두 다 웃돈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 배경에는 주거비 그리고 에너지 가격의 상승 때문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어 CPI 함께 볼 텐데요. 코어 CPI는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로 3.9%로 집계가 됐습니다. 물가가 치솟은 이후 처음으로 4% 아래로 내려왔다라는 점은 유의미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여전히 연준이 목표치로 삼고 있는 2%보다는 2배 수준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조기 금리 인하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 상황도 함께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원유 재고량이 좀 크게 늘었다라는 소식 속에 2%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 하락분을 조금은 반납하면서 1% 정도 반등에 좀 성공을 했고요. 가격은 WTI 배럴당 72달러 선에서 마무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기사도 함께 보실 텐데요. 일단은 이란에서 현재 시간으로 11일 걸프 해역과 이어진 오만만에서 미국 유조선을 납포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도 홍해와 같은 사태가 좀 벌어지게 되면서 영내 긴장감이 크게 고조가 되고 있고요. 이란 측은 법원 명령에 따른 것이라면서 해당 유조선이 올해 이란의 석유를 훔쳐서 미국에 제공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은 유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해서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첫 번째 기사도 만나보겠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기사 함께 보실 거고요. Markets overpricing March interest rate cut. Former Fed Governor Kruzner says라는 기사고요. 랜드 크로저너 전 연준 이사가 3월 금리 인하는 이르다라고 이야기를 한 기사입니다. 전반적으로 미국 금융시장과 또 연준 인사들 사이에서 금리 전방에 대해서 어떻게 좀 팽팽히 맞서고 있는지 이 부분을 다룬 기사입니다. 금융시장과 연준 인사들은 금리 인하 시점과 폭등을 놓고서 상반된 전망을 현재 내놓고 있습니다. 기사에 나와 있는 랜드 크로즈너 전 연준 이사는 3월 금리 인하는 너무 이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JP모건은 금리 인하 폭이 현재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크로즈너의 의견을 좀 보자면요. 크로즈너 전 이사는 노동시장이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점에서 너무 이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시장이 너무 같다라고 평가를 좀 하기도 했는데요.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도 이날 현재 통화 정책이 연준의 목표치 2%로 유도할 만큼 긴축적이긴 하지만 금리 인하를 보증하기 위해서는 물가가 충분히 진정되고 있다라는 증거가 추가로 더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금융시장을 좀 대변하고 있는 JP모건은 미국 경제가 둔화함에 따라서 연준의 금리 인하 폭이 클 수 있다라고 전망하면서 이는 국채 단기물 랠리를 촉발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JP모건의 맥 고레인 이사는 미국 경제에 대한 기본 시나리오는 연착륙이지만 경기 침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상황이 국채를 보유해야만 한 강력한 이유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올해 10년물 만기 국채 수익률은 현재 수준에서 3.5%까지 50bp 정도 하락할 수 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2024년 첫 FOMC 정례회의는 1월 30일 그리고 31일에 열릴 예정인데요. 이 자리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의견 또한 새롭게 바뀔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사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China's central government likely to pitch in as localities attempt to untangle debt note라는 기사고요. 중국 정부가 지방 정부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내용입니다. 특히 공공 인프라 지출을 통해서 부채 해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라는 내용을 함께 좀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2024년 중국 채권시장 포럼에서 나왔던 의견입니다. 해당 포럼에서 왕 이민 중국 인민은행 고문은 부채에 기반한 투자와 또 토지 판매가 바탕이 되는 중국의 성장 모델은 앞으로 지속하기가 좀 어려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 지방의 자금 조달용 특수 법인인 Local Government Financing Vehicles, 이른바 LGFV, 이 부채의 10% 이상이 신규 프로젝트로 흘러들어가고 또 나머지는 기존 부채의 원금과 이자 상환에 사용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의 재정이 경제를 지탱하는 데 있어서 중요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고요. 중국 재정부는 10월 말 기준으로 지방정부 부채가 약 7,300조 원 정도 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외부 기관들은 중국의 지방정부 부채가 이 발표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IMF는 중국 내에 있는 LGFV 조달 자금이 2022년 말에 약 1경 2천조 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또 골드만삭스는 지방정부 총 부채가 약 3경 2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을 하기도 했고요. 즉 이미 감당할 수준을 이미 넘어서서 디폴트로 좀 갈 수 있다라는 관측 또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당국은 주택시장 침체가 좀 장기화하게 되면서 저렴한 주택 건설 그리고 도시마을 개조, 비상 공공시설 구축 등 이렇게 3대 주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부채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기사는 여러 차례 짚어드린 바 있는데요. 이 기사에서는 공공 인프라 지출을 좀 늘리는 방법을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어떤 방법을 선택하게 될지는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기사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서 나왔던 기사고요. 비트코인 ETF trades top $3 billion in groundbreaking first day라는 기사입니다. 어제 비트코인 ETF가 승인됐다라는 소식을 전달을 해드렸었는데요. 그리고 어제부터 거래가 시작이 됐습니다. 거래 첫날 흥행하게 되면서 첫날 정오 기준으로 30억 달러가 거래됐다라는 내용을 좀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래 첫날 어떤 모습이었는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11시 기준으로 블랙록 ETF가 거래량 1,800만 주를 넘겼고요. 그레이스케일 ETF가 1,100만 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ETF는 주식처럼 거래소에 상장이 된 후에 거래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초기에 이 시장 점유를 얼마나 하는지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거래량이 많고 또 자산 규모가 큰 상품에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초기에 형성되어 있는 시장 점유율이 좀 오랫동안 유지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로서 이 투자자들의 신뢰가 상대적으로 높은 블랙록의 ETF와 기존 비트코인 현물 펀드를 ETF로 전환시켜서 상장을 했던 그레이스케일 ETF가 시장을 선점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세도 함께 좀 살펴보실 텐데요. 코인 마켓캡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비트코인은 24시간 기준으로는 1%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 이더리움은 전일 대비해서 2% 정도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에 일단 처음에는 비트코인
비트코인 가격이 49,000달러를 터치했는데요. 이후 하락하면서 전환하는 모습이었고요. 이더리움은 현재 다음 ETF 대상으로 좀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격에 반영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급등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전일 대비 2% 그리고 1시간 기준으로는 0.26%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된 소식이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가 좀 어려울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은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 미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거래하는 것도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증권사들은 어제 오후 늦게 이 부분에 좀 지침을 최종적으로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고요. 국내에서는 현행 자본시장법에 명시되어 있는 상품만 판매를 할 수 있는데 가상자산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의 기초자산으로 봐야 할지 이 부분이 아직 불명확하기 때문이고요. ETF 출시를 위해서는 기초자산이라는 게 필요한데 국내에서는 가상자산이 선물이든 현물이든 혹은 아직 기초자산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국내에서는 이 비트코인 ETF와 관련한 투자가 좀 어렵게 된 만큼 오늘 우리 시장 안에서는 코인 관련주들이 어떤 흐름을 좀 보이게 될지 그리고 큰 하락은 없을지 이 부분을 좀 유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번에는 섹터별로 전반적인 움직임, 특징주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0.87% 강보합순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0.32% 약보합순이었는데요. 오늘 장중에 시총 1위 자리를 마이크로소프트에게 내주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특징주 화웨이 살펴볼 건데요. 상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지수는 확인할 수 없고요. 화웨이 ends US loving operations after year of fighting ban 이라는 기사를 통해서 함께 특징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웨이가 워싱턴 DC에서 인하우스, 즉 사내 로비 활동을 결국 중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화웨이는 미국에서 막대한 돈을 썼지만 결국 정부 제재를 좀 벗어나지 못하면서 조용히 로비를 좀 철수했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마지막까지 화웨이를 위해서 활동했던 등록된 로비스트 도널드 모리세이와 제프 호그가 작년 말에 회사를 떠난 것으로 나타나 있고요. 화웨이는 전성기일 당시에는 로비 업체 9곳을 고용을 하면서 대외 홍보 담당자들도 꽤나 열어두었습니다. 경영진은 의회 사무실, 언론과 정기적으로 브리핑을 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었고요. 연방정부 문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화웨이가 로비에만 사용했던 돈이 1,300만 달러, 하나로 약 171억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웨이는 최근 외부 로비 업체 고용도 중단을 했다고 합니다. 상원에 제출된 문서를 보면 화웨이의 미국 R&D 지사와 계약을 했던 업체 2곳은 작년 11월에 계약을 좀 마무리했고요. 화웨이와 계약했던 리테리 전 미 하원 의원도 2022년 말에 이를 종료했다라고 상원에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화웨이는 미국의 제재가 좀 탄탄하고 미국 내 사업도 사실상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로비를 좀 철수한 것으로 보이고요. 워싱턴 DC 로비에 있어서 돈을 쓸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봤던 애플 특징주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애플의 에어드롭의 암호화 기술을 해독했다라는 보도가 좀 나오게 됐는데요. 전문가들은 최근 암호화된 에어드롭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신원을 식별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에어드롭은 근거리에 있는 사용자들끼리 블루투스 방식으로 파일을 보낼 수 있는 기술을 의미를 합니다. 2019년 홍콩 민주화 시위 당시에 활동가들이 시민들에게 이 시위 참여를 촉구하는 과정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된 바가 있습니다. 이번 의혹이 제기된 건 베이징에서 한 영상이 유포되면서부터였는데요. 최근 SNS 계정을 통해서 베이징 지하철에서 발생했던 부적절한 영상이 유포되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사법당국이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폰 기기, 로그 기록을 심층 분석하는 과정에서 암호화된 송신자들의 이름과 전화번호 그리고 이메일 등을 찾아냈다라는 내용입니다. 베이징 당국은 이 기술이 다수의 사건 용의자를 특정함으로써
함으로써 경찰이 사건 처리를 하는 데 도움을 주긴 했지만 용의자 체포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에어드롭을 사용하는 것이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변의 불특정 다수에게 파일을 보내는 건 딱 10분 정도만 전송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애플은 이 보안 조치가 뚫리게 된다면 새로운 업데이트 버전으로 대응을 하게 되는데요. 중국 당국이 압력을 가할 가능성은 현재는 있기 때문에 애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게 될지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 서울경제TV 증시8 조간브리핑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행한 이슈 전해드리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투기에서 투자로 비트코인 제도권 입성. 네, 앞서서 외신에서도 굉장히 자세하게 다뤘었는데요. 비트코인 ETF 상장됐습니다. 비트코인을 기초 상품으로 하는 상장지수 펀드가 이르면 11일 현지 시간으로 어제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된 건데요. 이미 어제부터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미 증권당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처음으로 승인을 완료했고요. 이에 따라 비트코인은 월가에서 거래되는 제도권 자산군으로 편입이 됐다라는 평가입니다. 해당 ETF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도 비트코인 현물을 일반 주식 계좌로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을 의미합니다. 증권거래위원회 즉 SEC는 겐슬러 위원장이 상장지수 상품 ETP의 상장과 거래를 승인했다라고 전했고요. 여기서 ETP는 ETF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SEC의 승인으로 블랙록과 아크 인베스트먼트,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 등이 신청한 11개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됐고요. 대다수의 펀드는 어제부터 거래가 시작됐습니다. 비트코인 신뢰성이 증가됐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월가에선 현물 ETF 출시로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성, 투자 접근성이 개선됐다라고 분석하고 있고요. 최대 1,000억 달러, 한화로 약 131조 원의 자금이 신규 유입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가상자산 업계의 기대는 더욱더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SEC의 발표 전과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는 중입니다. SEC 승인 이후에도 법 개정 등 거쳐야 할 관문은 많습니다. 특히 실제 가상자산 ETF가 국내 시장에 등장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전망이 우세한데요. 다음 ETF 타자로 기대감이 높은 이더리움 역시 함께 들썩이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국내 운용사 대다수가 관련 상품 출시를 위한 채비를 이미 마친 상황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여기서 미래에셋 자산운용과 삼성자산운용은 이미 해외에서 비트코인 관련 ETF를 운영하고 있고요. 관계자들은 제도와 시스템만 갖춰지면 모두들 뛰어들 것이다라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법 개정은 아직입니다. 4월 총선 이후 22대 국회가 안착할 때까지는 관련 법에 대해 속도를 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거래를 감시하는 가상자산 감독국과 조사국을 출범시켰는데요. 최근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이 극심해지자 투자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는 의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자, 약 2시간 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주요 종목들 거래입니다. 우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0.45% 정도 상승하면서 46,000불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었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4% 넘게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바이낸스와 솔라 그리고 리플 역시도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고요. 대다수의 코인들이 상승세를 나타냈었던 하루입니다. 우선 어제 우리 증시 역시도 관련주 일제히 상승분을 보였습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관련주는 그 테마가 8% 넘게 강세를 연출하기도 했고요. 우리기술투자와 위지트는 상한선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는 15%, 한일젠공도 14% 넘게 급등했고요. 다날은 8%, 갤럭시아 머니트리는 7.35% 강세 연출하면서 종가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SEC 현물 ETF 결국은 승인했습니다. 겐슬러 위원장은 지속 가능한 길이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블랙록 등 11개 상품이 상장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비트코인 ETF는 국내에서는 투자가 불가한데 국내 운용사들은 발행 준비는 이미 마쳤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실사 과정서 부실 발견된 중단, 경영 정상화까진 산 넘어 산. 네, 이와 관련해서 건설주가 울고 웃었던 지난 일주일이었습니다. 태영건설 채권단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즉 기업 개선 작업을 개시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태영건설과 협력사들 모두 한숨을 돌리게 된 상황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앞으로 3개월 동안 진행될 실사 과정에서 넘어야 할 산이 오히려 더 많다라고 보고 있고요. 워크아웃이 순항하더라도 예전과 같은 위상은 되찾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발 채무가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실제로 금융권과 건설업계에서 실사 중에 예상치 못한 우발 채무가 태영건설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라고 전하고 있고요. 유동성이 부족할 시 또 태영그룹은 추후 태영건설의 유동성이 부족하다라고 발생할 경우 계열사가 보유한 TY홀딩스 지분과 함께 TY홀딩스가 보유한 SBS 지분을 전부 내놓겠다라고 약속을 이미 하긴 했습니다. 다만 태영그룹이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워크아웃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에선 판단하고 있고요. 산업은행은 실사 과정에서 계열주와 태영그룹이 약속한 자구 계획 중에 단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거나 대규모 추가 부실이 발견될 경우 워크아웃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라고 경고에 나섰습니다. 태영건설 결국 워크아웃은 개시됐습니다. TY홀딩스와 SBS 지분을 담보로 잡았고요. 추가 자구 계획의 채권단 설득을 좀 성공시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융채권 최대 4개월 동안 행사 유예할 수가 있고요. 예상치 못한 우발 채무가 발생할 가능성도 여전합니다. 여기에 에코비트 등 계열사 매각 역시도 숙제로 거론되고 있으니까요. 해당 부분 역시 함께 짚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바로 넘어갑니다. 우선 금리 인하 논의는 시기상조다. 상반기 금리 조정 사실상 물 건너가. 네, 이번에는 우리 국내 소식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기준금리 8회 연속 동결했습니다. 올해 첫 통화회의에서 기준금리 동결이 전해졌고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1일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2%대까지 하락하긴 했지만 국제유가도 배럴당 70달러대까지 내려왔으나 아직 목표 수준인 2%까지는 갈 길이 멀었다라고 판단에 나섰는데요. 금리 인하는 아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가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지정학적 갈등이 지속하고 있는 데다가 홍해 해협 통항 중단 등 불안정한 요소가 여전한 상태고요. 여기다 가계대출 등 정책 전환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도 분명히 있고 주택담보대출은 12월에도 늘면서 높은 중과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부분이 리스크로 들어와 있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 8회 연속해서 금리 동결을 했고요. 3%대 물가에 가계부채도 아직 불안정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리를 더 올리자니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고 올해 상반기까지는 동결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IPO 소식 전해드립니다. IPO 큰 장 열리나 대여급 등판 줄 잇는다. 네, 이번에는 IPO 소식을 조금 더 다뤄보겠습니다. 뷰티테크 기업 APR을 시작으로 IPO 다시 대기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국내 증시가 작년 말부터 회복 흐름을 보이고 또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아직은 높아지면서 그동안 상장을 미뤄왔었던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일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음 타자로 거론되고 있는 종목들은 HD 현대마린솔루션, 지난해 상장 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했고요. DN솔루션즈는 상장 주관사 선정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LG CNS는 올해 상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켓컬리 역시 IPO 재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높고요. SK 에코플랜트는 올해 등판이 기대되는 대어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SSG닷컴과 CJ 올리브영, K뱅크, 오아시스마켓 등 올해 IPO 후보로 이름을 올린 상태다라고 전달했습니다. 연초부터 IPO 대여가 등판할 것이다라는 기대감과 함께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금리 우선은 증시가 회복됐었고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함께 있었고요. 올해 코스피 시장 조단위 IPO가 다수 들어올 것이다라는 전망과 함께 전문가들은 코스피 공모액 최대 7조 원이 넘을 것이다라는 분석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 방어, 배당 2배, 금융주 담는 외국인. 외국인들의 러브콜은 어디로 향해 있을까요? 금융주 쪽으로 몰려있는 듯합니다.
코스피 지수는 사실 연말에는 지속적인 랠리를 보여왔습니다만 올 초부터는 좀 힘이 빠지는 분위기였는데요. 올해 들어 코스피 지수가 연일 하락세를 면치 못하면서 경기 방어주 성격을 갖춘 금융주에 외국인 투자자 순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정책 변경에 따라 1분기 안에 매수하면 2번의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금융주의 투자 자금이 몰리는 이유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금융주, 외국인의 러브콜을 잇따라 받고 있습니다. 8거래일 동안 KB금융은 대량 매집을 해왔고요. 순매수 최상단에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같은 기간 신한지주는 381억 원, 우리금융지주는 159억 원, JB금융지주는 36억 원을 쓸어 담기도 했는데요. 배당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종목은 우리금융지주로 꼽혀지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은 다만 금융주의 4분기 실적에 상생금융 비중이 60에서 80%가량 반영되는 점은 주가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태형건설 이슈로 금융사들의 대손 충당금 적립 부담 역시 커져가고 있다는 점도 금융주에는 리스크로 작동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올해 들어 KB금융 순매수를 1위로 종목으로 계속해서 담고 있고요. 신한과 우리 역시 540억 원가량 사들였습니다. 코스피 약세의 안정적인 수익처로 주목을 받고 있고 깜깜이 배당을 없앴기 때문에 3월 2번의 반영 가능성도 높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큰 장점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전해드립니다. 공격 투자로 두 자릿수 성장, 티웨이 모델 따르는 경쟁사들. 사실 어제 증시 9에서도 지속적으로 상공주, 특히 티웨이 항공 이름을 계속해서 언급을 했었는데요. 티웨이 항공 나 홀로 독주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주요 항공사의 국제선 여객 실적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던 가운데 저비용 항공사인 티웨이 항공만 나 홀로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코로나19 당시에 여객 수요 감소에도 대형 항공기를 도입하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했다라는 것이 주요했다라고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티웨이 항공의 공격적인 투자가 여객 실적 증가로 이어지자 다른 LCC 업체들도 잇따라 신규 기대를 도입하는 등 경영 전략에 변화를 주고 있다라고 전했는데요. 업계에서 유일하게 여객 실적이 증가했고요. 적자에도 새 항공기 노선을 늘려나갔습니다. 올해에는 유럽까지 노선 취향을 확대해 나갈 수도 있다는 판단하에 지난해 국제선 534만 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코로나19 직전보다 약 11% 는 상황이고요. 타 LCC 역시 기재 도입 잇따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만큼 국내 주요 LCC 관련주 역시 함께 지속적으로 지켜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전문가와 함께 오늘의 일면 수혜주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죠. 앞서 살펴본 조간 브리핑 중 전문가는 어떤 부분에 조금 더 주목했을까요?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입니다. 투기에서 투자로 비트코인 제도권 입성. 오늘의 일면 풀어주실 분이죠.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비트코인 열풍과 함께 우리 국내 관련주들 역시도 일제 상한가 혹은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네. 헤드라인 풀어주시죠. 네, 전일 앞에서 이제 뉴스 요약할 때 나왔는데요. 미국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이제 승인을 했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승인 여부가 주목이 됐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새롭게 최종적으로 이제 승인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총 11개 회사 11종의 ETF가 상장이 됐습니다. 화면 잠깐 보시면 이제 이번에 상장된 ETF에 관련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요. 상장된 ETF에 대한 이제 종류입니다. 지금 보면 이제 앞에 총 11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가격입니다. 전일에 이제 변동폭을 이제 같이 나타낸
그런 이제 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비트코인이 제도권 시장에 진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비트코인 이제 현물 ETF가 이제 승인이 되면서 향후에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그런 이제 수요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거에 이제 이번에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상장이 되면서 같이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 2004년도에 금 ETF 상장 때와 이제 비슷한 그런 느낌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일부의 예측들이 있습니다. 당시에 금 관련된 이제 시세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시장 규모가 한 1에서 2조 달러 정도 이제 예상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금 ETF로 이제 가 나온 이후에 지금 현재는 시총으로 보면 한 16조 달러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때보다 시장이 거의 뭐 10배 넘는 그런 이제 성장세를 기록을 했던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비트코인이 그렇게 시장을 확대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지금 큰 그런 상황이고요. 뭐 일단 단기적으로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비트코인 쪽으로 특히 이제 현물 ETF로 많은 자금이 유입이 될 가능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뭐 여러 이제 그 글로벌 이제 금융회사들이 이제 예측들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로 한 1,000억 달러 정도가 이제 유입이 될 것이다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요. 특히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기존에 비트코인 한다라고 하게 되면 위험자산으로 분류가 되면서 상당히 투자의 제약을 많이 받았는데 만약 ETF로 이제 출시가 되면 그러한 투자 제약이 상당 부분 완화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지금 시장에서 큰 그런 상황입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갤럭시 디지털의 이제 CEO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이제 베이비 붐 세대에서 이제 MZ 세대로 넘어오면서 이런 이제 MZ 세대가 가상화폐에 대한 그런 이제 어떤 진입이 좀 낮아지기 때문에 관련된 이제 자산으로 한 2,250억 달러 정도가 향후 2, 3년 내에 유입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또 이제 얘기도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이 되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이제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큰데 전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장중에 이제 49,000달러를 이제 넘어섰다가 이게 또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45,700달러까지 또 하락을 했습니다. 결론은 지금 현재 뭐 이런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4시간 거래를 하기 때문에 뭐 계속 지금 시세가 변동되고 있는데요. 6시 20분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46,300달러 선에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장을 한 이후에 좀 더 변동성을 좀 더 키우는 측면이 단기적으로는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뭐 비트코인에 투자하시는 분한테는 조금 유의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의 변동성을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컸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 뭐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라라는 증시 격언처럼 그동안에 이제 상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었던 그런 이제 차익 매물이 오늘 좀 나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같이 해보고 있습니다. 네, 우선 비트코인 ETF 결국 상장이 됐습니다. 비트코인 수요 역시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가운데 신뢰성과 투자 접근성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 포인트는 좀 어떻게 잡아봐야 될까요? 네, 일단 비트코인 관련된 이제 기업들이 이제 포트폴리오가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하나의 정규 이제 포트폴리오로 이제 진입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기존에 뭐 위험자산, 특히 이제 뭐 실체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제 마이너 이제 투자 자산으로 이제 뭐 처리를 그러니까 적인 이제 관심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주류 포트폴리오의 하나로 이제 적용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가 본격화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미국의 이제 퇴직연금 펀드로 불리는 이제 401K에서도 이런 ETF는 편입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트코인이 이런 401K와 같은 이런 연금에도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좀 더 저변이 넓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올 4월에 반감기가 있을 예정입니다. 뭐 반감기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이제 블럭이 21만 개가 쌓일 때마다 이제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는 그런 이제 제도가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그
비트코인 블럭이 21만 개가 이제 쌓일 때까지가 보통 이제 4년이 걸리기 때문에 4년에 한 번씩 반감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번에 이제 반감기가 발생을 하면 비트코인이 거래한 이후에 4번째의 반감기에 접어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화면에 보다시피 처음에 2012년도에 반감기가 한 번 있을 때는 이 전에는 이제 비트코인 이제 한 블록당 이제 50 비트코인을 이제 줬었는데 이에 비해서 매 이제 4년마다 절반씩 25 비트코인, 그다음에 뭐 12.5 비트코인, 이번에는 이제 6.25 비트코인으로 하락을 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감기가 한다라고 할 때 이런 반감기 기준으로 보면 반감기 있기 전후 1년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2012년도 반감기 같은 경우에는 한 96배 정도의 그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2차 반감기 때는 그러니까 1년 기준으로 하면 30배 정도가 발생을 했고요. 3차 반감기인 2020년부터 2021년도까지는 한 7.8배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번에도 반감기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상당한 이제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뭐 90배, 뭐 97배, 30배, 뭐 8배 이런 식으로 계속 좀 줄긴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런 반감기가 되면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같이 있고요. 일본 뭐 비트코인 업체에서 지금 뭐 추정하기로는 최소한 100% 이상의 뭐 가격 상승 요인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는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이제 비트코인 ETF, 현물 ETF 승인으로 인해서 비트코인 시장이 확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또 이제 기업들의 그런 이제 관련주에 대한 상승 부분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특히 뭐 전일 국내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뭐 위지트나 우리기술 투자 같은 경우는 전일 뭐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뭐 T사이언티픽이나 그다음에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한일진공 같은 경우는 뭐 15%에서 20%의 상승세를 보일 만큼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뭐 향후에 뭐 ETF 시장이 이제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거래소와 관련된 그런 기업들의 뭐 관심 사항이 클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뭐 현재 이제 ETF 같은 경우는 기관 투자자들의 이제 기계적인 매수세에 대한 부분도 같이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비트코인 시장 상승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시장 개선세도 같이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비트코인과 그다음 비트코인 그 관련주와는 아마 차별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은 좀 있다라는 점도 투자할 때 좀 유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뭐 그러니까 비트코인 자체의 가격은 향후에 계속 좀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은 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반감기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고요. 현물 ETF에 따라서 비트코인 시장이 전반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100만 개가 채굴 한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약 이런 수요가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비트코인 가격은 지금보다 더 상승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그 대형 이제 글로벌 IB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내년 정도 2025년도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뭐 46,000달러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게 15만 달러에서 최대 20만 달러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은 지금보다는 좀 좋아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다만 이제 가상화폐 그러니까 암호화폐 거래소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상화폐 같은 경우 가장 주 수입원은 일반 개인 투자가들의 단기 트레이딩에 따른 수수료 수입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현물 ETF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한 투자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매를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르게 이런 매매의 빈도수가 줄어들면서 이런 거래 수수료가 수입이 그렇게 크게 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좀 주목해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려 때문에 전일에 미국 최대의 그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주가가 3% 넘게 하락하는 모습도 보였기 때문에 아마 금일 같은 경우 국내 증시에도
이런 가상화폐에 대한 그런 이제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조금 더 주시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일단 뭐 가상화폐 관련주들도 단기적으로는 좀 변동성이 클 걸로 예상이 되니까 그런 점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좀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전에 뭐 기사 화면에도 나왔듯이 이제 알트코인인 이더리움이 향후에 ETF로 출시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뭐 다른 이제 알트코인에 대한 거래가 증가할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거래소 입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같이 뭐 좋은 점과 나쁜 점이 같이 있다라는 거를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비트코인 관련돼서 뭐 투자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비트코인 관련된 관련주에 투자하는 것보다 아예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더 나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투자하실 때는 좀 유의해서 투자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어제 관련주가 대다수 급등했기 때문에 오늘 개장 직후에 각 종목별 흐름 다시 한번 짚어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금요일 아침 8시 반 지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8시 반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매일같이 두 종목씩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은 센티멘탈로 롯데정보통신 최근에 주가가 아주 강했죠. 펀더멘탈로 솔로엠 이렇게 두 종목 되겠습니다. 자, 롯데정보통신 차트를 보겠습니다. 주가가 제가 박스를 이렇게 노랗게 했습니다만 최근에 크게 올랐습니다. 주가가 급발진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녹색입니다. 롯데정보통신이 뭐 하는 회사일까요? 롯데그룹에 있어서 전체적인 IT를 담당하는 이렇게 그 회사가 되겠습니다. 이름이 과거 이름이죠. 롯데정보통신 옛날 스타일의 이름이 아직도 이제 쓰고 있는데 현대그룹에서는 현대오토해버가 이런 걸 담당을 하고 있고 삼성에서는 삼성 SDS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회사는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롯데정보통신은 오늘 처음입니다. 기관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개인들이 최근에 많이 좋아해서 어제도 이제 급등주로 이제 저희가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롯데정보통신의 주가가 이렇게 오른 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룹에서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유통, 스마트 리테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디지털화를 이 회사가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도 좀 좋아지는 것 같고 앞으로 신성장 산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 쪽도 좋아질 것 같고 그래서 전기차 쪽도 약간 이제 관련이 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머니투데이입니다. 자회사죠. 자회사가 CES에서 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차세대 충전기 개발을 같이 하기로 이렇게 협약을 했고요. 메가와트급입니다. 상당히 이제 고출력 쪽에 충전을 제공하는 이런 거를 같이 개발하기로 이렇게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니까 새로운 쪽 스토리가 들어오니까 눈이 번쩍 뜨이는 거죠. 이걸 좀 보고 싶은 거고. 두 번째는 메타버스 플랫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자기들은 내부 데이터가 있거든요. 외부 데이터도 있고 이걸
결합해가지고 기업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데이터 제공 서비스를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이 지금 CES에서 플랫폼 칼리버스라는 걸 시연을 했는데 여기서 초실감형 메타버스를 구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룹 유통사하고 LVMH는 루이비통이거든요. 이런데 브랜드 협업을 앞으로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IT 쪽에서 뭔가 물밑에서 지금 돌아가는 게 많다. 그거에 대해서 주가는 미리 선반영하면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목표 주가를 43,000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 기본적인 IT 서비스 투자를 확대를 계속적으로 롯데그룹도 할 거니까 이 회사가 좋아질 거고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새로운 비즈니스, 이게 매출이 붙으면서 이게 전체적으로 좋아지면 주가 재평가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 롯데정보통신에 대해서 리포트가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신한투자가 이렇게 43,000원으로 올리면서 주가는 급반등을 하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모멘텀이 좀 됐습니다. 주가 보시면 최근에 아주 세게 올랐습니다. 그 지금 외국인 기관 쌍끌이 이제 출연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개인들이 좀 끌고 온 면이 좀 있고요. 어제는 이제 드디어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가 출연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주가가 급등하는 IT 뭐라 그럴까요? SI급 회사를 보면은 어디가 생각나죠? 그 포스코 DX 이런 데가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조금 그 아이디어를 받아가지고 주가는 먼저 달려봤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가 재평가를 좀 할 수 있을까요? 어떨지는 좀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일단은 밸류밴드의 중앙을 지금 돌파를 하고 위쪽을 바라보고 주가는 가고 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렇게 회사가 분위기가 바뀌는 거에 대해서 시장은 주가 재평가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포워드 PBR 보겠습니다. 1.1배. 이 회사는 이제 이런 신사업까지 붙이면은 ROE라는 게 10% 초중반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 이런 이제 이 예상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1.1배는 다른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카카오페이도 있습니다만 현대오토에버 2.9배 상당히 높죠. 삼성 SDS도 낮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1.4배가 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1.2배는 여전히 비교적 싼 가격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표 주가 대비 보겠습니다. 목표 주가가 너무 급하게 올랐죠. 5%인데 이제 다 더 오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좀 더 지켜보기로 하면서 오늘은 센티멘탈 주식으로 롯데정보통신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펀더멘탈로 가겠습니다. 오늘은 솔루엠입니다. 예전에 많이 그 말씀을 드렸다가 상당히 오랜 동안 옆으로 이렇게 기었습니다. 노란 박스를 하나 보시죠. 옆으로 한동안 이렇게 기었죠. 근데 4분기를 실적 저점으로 해가지고 이 회사도 고개를 이제 슬금슬금 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단식 이익 상승이 지금 나타날 거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 어제도 좀 주가가 좀 올랐습니다. 자, 솔루엠도요 CES에 갔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데뷔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충전기 파워 모듈 그 전에 계속 말씀을 드렸죠. 이 회사는 ESL 하는 회사입니다. ESL로 연간 뭐 9천억 정도 매출을 이제 금년에 이제 보는 회사인데 이 파워 모듈 쪽으로 가서 금년에 매출이 한 5천억 정도로 갑자기 확 올라오는 이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 매출 비중이 23년도에는 10% 밑에 있다가 파워 모듈을 하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2분기부터 매출이 본격적으로 올라온다. 멕시코 공장에서 이제 만드는데요. 본격적으로 올라온다라고 보면은 2분기부터는 매출이 올라온다. 그래서 매출 비중 40%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쪽이 아주 마진이 고마진 쪽입니다. 그러면 회사의 이익 성장성도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 개선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자, 그리고 또 이번에 CES에서 낸 게 있죠. 스마트홈 맞춤형으로 IoT 이런 솔루션도 구현을 했습니다. 자, SK증권입니다. ESL 경쟁력 플러스 해가지고 신사업 기대감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ESL 전자가격
표시 장치잖아요. 여러분들 슈퍼나 이제 마트나 뭐 백화점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전자적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이렇게 태그형으로 된 뭐 스마트 모바일이나 뭐 이런 거를 봤을 때 소비자들 반응이 좋기 때문에 아직도 시장은 연평균 15%대로 30년대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기대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전기차 충전기 파워 모듈. 원래 이 파워 모듈의 원천 기술이 좀 있는 회사거든요. 오래됐어요, 업력이. 근데 이제 전기차 쪽으로 가는 거죠. 그 두 축을 해가지고 성장성이 좀 커질 거다. 그러니까 지금 밸류에이션은 매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BNK증권에서는 연초에 지금 매수하기 좋은 시점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 4분기가 실적 저점이다. 그래서 주가는 옆으로 이렇게 횡보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앞으로는 계단식으로 분기 실적이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파워 모듈 마진이 높은 쪽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세일즈 믹스, 그러니까 매출 구성이 이쪽이 한 10% 언더에서 40%까지 올라온다고 보면은 전체적으로 영업 이익률도 같이 올라가겠죠. 개선이 될 거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지금 주가가 상당히 밑으로 처져 있고 옆으로 횡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매수하기 좋은 시점이다. 이 회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차트 보겠습니다. 옆으로 이렇게 많이 기었죠. 근데 매수주들은 누가 하고 있느냐? 외국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는 기관도 사자로 좀 동참을 하는 게 저희 눈에 띄었습니다. 역사적 밸류 밴드로 봤을 땐 밸류 중앙 정도에 지금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ESL 쪽이 뭐 계속 15%대에 성장을 하고 파워 모듈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다시 그 주가 역사적 밸류 밴드를 보면서 상단을 보면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자, 포워드 PR입니다. 9.7배. 펀더멘탈 주식에 맞죠? 좀 낮은 편에 속하고. 자, 목표 주가 마지막으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44% 정도 남아있네요.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로 롯데정보통신, 펀더멘탈로 솔렘 두 조씩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 세 줄입니다. 뉴욕 증시 보합 마감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한때 애플을 누르고 시총 1위까지 터치했습니다. 오늘의 일면 투기에서 투자로 비트코인 제도권 입성, 가상자산 관련 인사이트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센티멘탈은 CS 모멘텀이 살아있는 롯데정보통신, 펀더멘탈은 성장성과 밸류에이션 기대감 있는 솔로엠 찾아봤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증시 구로 돌아오겠습니다. 개장 방송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